야단 보따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안산이라는 작은 마을에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덩치가 다른 아이들보다 2배나 되는 여자아이였지요. 아버지는 크게 태어났으니 그만큼 덕도 많이 쌓으라는 의미로 이름을 대덕이라 지어 주었답니다. 대덕이는 성장하면서도 체격이 무척 컸는데 또래 아이들보다 2배는 되었지요. 옆마을 큰아이들이 찾아와 아이들을 괴롭히면 대덕이가 항상 나서서 막아주곤 하였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대덕이는 마치 수호신과 같았지요. 그렇게 대덕이가 무럭무럭 자라 18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몹쓸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쓰러져 몸져눕고 말았답니다. 그리하여 대덕이는 아버지에게 드릴 약을 찌러 장터로 향하고 있었지요. 대덕이 사는 마을은 외진 곳이다 보니 장터를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대덕이는 산을 넘고 있었는데 웬 건장한 사내들이 나타나는 것이었죠. 이곳을 지나려거든 돈을 내거라. 아니 돈을 내라니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요. 아니 인연이 돈을 내라면 낼 것이지 무슨 말이 그리 많은 것이냐. 한번 혼나봐야 돈을 내겠느냐. 보아하니 힘없는 사람들에게 돈이나 뜯는 왈패들 같은데 그리 살지 마시오. 네, 돈이 있어도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줄 돈은 없으니 어서 길이나 비키시오. 아니 인연이 터진 입이라고 어디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이냐. 그러면서 사내 중 하나가 대덕이에게 갑자기 주먹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덕이는 사내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감싸쥐고 휙 낚아챘는데 사내가 산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남은 사내 둘이서 한꺼번에 대덕이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죠. 그러자 대덕이는 두 사내의 목덜미를 한꺼번에 잡아서 휙 하고 던져버리니 두 사내들도 산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힘없는 사람들 돈이나 뺏으며 그렇게들 살지 마시오. 대덕이는 손을 탈탈 털면서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집에 들러 아버지 병세를 말해주니 약값으로 5냥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2냥인데 약값이 5냥이라니 무척 난감한 것이었죠. 저 혹시 2냥어치만 주시면 안 될런지요. 뭐 사정이 그렇다면 그리는 해주겠지만 병이 낫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대덕이는 어쩔 수 없이 2냥어치만 약재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냥어치 약으로는 아버지가 치료될 수 없다고 하니 대덕이는 걱정이 많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아예 벌이가 없으니 당장 생계까지 큰일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덕이는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다시 산을 넘어오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이번에는 10명도 넘는 사내들이 대덕이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올건이 어서 오거라. 내 너를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아니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날 기다린 것이요. 두목 인연입니다요. 어허, 내년이 내부아들을 내동댕이 친 것이냐? 어찌 여인의 몸으로 사내들을 그리 내동댕이 칠 수 있단 말이냐? 어디 오늘 한번 혼 좀 나보거라. 두목의 말이 끝나자 사내들이 우르르 대덕이에게 한꺼번에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덕이는 가장 가까운 사내들부터 집어던져 버리고 또 한꺼번에 여러 명씩 잡아 산 밑으로 밀어버렸지요. 그러자 순식간에 조물애기들은 모두 산 밑에 굴러가 있고 두목만 하나 남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어찌 내게 덤비지 않는 것이냐. 무릎을 털썩 꿇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몰라 배웠습니다요. 이런 분인 줄도 모르고 나대었으니 죽을 죄를 죄었구먼요. 알면 되었다. 그나저나 내 놈들 때문에 아버지 약재가 모두 못 쓰게 되었으니 이를 어쩔 것이냐. 아 그거라면 염려치 마십시오. 지들이 약재를 10배로 쳐드리겠습니다요. 뭐 그럼 그리하거라. 그나저나 형님 같은 분이 우리 패거리에 들어오시면 정말 끝내주겠구먼요. 아니, 나더러 행인들 돈이나 뺏으란 말이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형님같이 힘이 세면 이런 일 안 해도 돈벌이가 많습니다요.
두목이 돈벌이라고 말하니 대덕이는 귀가 번쩍 트이는 것이었습니다. 돈벌이라 그래 무슨 일로 돈을 번단 말이냐. 사실은 지들이 장터 상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방에서 올라온 덕파리 패거리 놈들에게 죄다 빼앗기고 말았구먼요. 그놈들 두목 덕파리가 어찌나 힘이 센지 지들이 다 달라붙어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권을 모두 빼앗기고 쫓겨나 이렇게 산에서 살게 되었구먼요. 그래 뭐 사정은 대충 알겠고 상권을 다시 찾으면 돈은 얼마나 벌 수 있는 것이냐. 돈이야 쓰고도 남을 만큼 벌 수 있지요. 지들이 직접 가지고 있던 상단만 해도 달에 좋게 100냥은 벌 수 있구먼요. 그리고 대장간도 있고 또 기생집에서 받는 보호비만도 꽤 짭짤합니다요. 그럼 내 몫은 얼마나 되느냐. 만약 형님이 우리 두목이 되어주신다면 죄다 형님 것이구먼요. 그리고 애들에게는 생활비만 넉넉히 주시면 됩니다요. 가만히 들어보니 그리만 된다면 아버지 약값도 해결되고 생계도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생각 좀 해볼 터이니 며칠만 말미를 주거라. 그리하여 대덕이는 아버지 약재를 20냥어치나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재를 다려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었지요. 그런데 또 쌀독에는 쌀이 다 떨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왈패두목이 제안한 것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죠. 왈패짓을 한다는 게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하니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아버지와 땅 한 쪽 없어서 일도 없는 어머니가 살아가려면 대덕이가 결단을 해야만 했지요. 그렇게 쌀도 다 떨어져 꼬박 이틀을 굶고 나니 부모님들이 무척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대덕이는 결심을 하고 두목을 찾아갔지요. 아이고 형님 어서 오시지요.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 조직의 두목이 되실 큰형님이시다. 그러니 깍듯이 모시거라. 그렇게 대덕이는 팔자에도 없는 왈패들의 두목이 되고 말았답니다. 앞장서거라. 상권을 빼앗은 자들에게 날 안내하거라. 그러자 왈패들은 우르르 대덕의 뒤를 따르며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상단으로 곧바로 쳐들어갔지요. 아니, 내 놈들이 아직 혼이 들난 것이냐? 얘가 어디라고 찾아오는 것이냐? 여러 소리 말고 내 놈들 두목이나 어서 나오라 하거라. 이분이 새로 오신 우리 두목님이시다. 그러니 내 놈들 두목에게 어서 인사드리라 말하거라. 허허, 내 놈들이 드디어 실성을 했구나. 빨래나 하고 있어야 할 여인을 데려와 두목이라니 기가 차 말도 나오지 않는구나. 그렇게 입구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자 잠시 후 패거리 두목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덩치도 대덕이보다 훌쩍 큰 것이 거대한 산이 우뚝 서 있는 것만 같았지요. 아니 날 뭘로 보고 콜리게 계집을 데려온 것이냐. 조선팔도에서 나 덕팔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고 갓난아기들도 울다가 멈춘다는 것을 모르고 찾아온 것이냐. 이왕 이렇게 찾아왔으니 오늘 밤 내 수청이나 한번 들어보거라. 계집치고 체격이 제법 큰 것으로 보아 밤일도 잘할 것 같구나. 상대편 두목의 덩치가 어찌나 큰지 대덕이도 움찔할 정도였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 터. 입은 그만 놀리고 어서 덤벼보거라. 대덕의 말이 끝나자마자 집채만한 주먹이 쉥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두목의 주먹이 대덕의 어깨를 스치기만 했는데도 대덕의 몸이 휘청거리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대덕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잽싸게 두목의 뒤로 돌아 허리를 감싸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땅바닥에 거꾸로 내려꽂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땅바닥으로 머리부터 떨어진 두목의 목이 뚝 하고 부러져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두목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부하들도 깜짝 놀라 두목을 들것에 실어의원에게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덕의 부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만세를 외치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형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요. 형님이라면 저놈을 꺾을 줄 알았지요.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형님 덕에 상권을 다시 찾게 되었으니 이제서야 지들도 밥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구먼요.
그리고 장터 상권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 것을 감축드립니다. 그리하여 대덕이는 조선 최초의 여두목이 되었는데 대덕이의 소문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었죠. 덕파리라 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덕파리를 계집이 꺾었다니 왈패들 세계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 대덕이는 아버지 약값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생계도 해결이 되었지요. 그렇게 약값과 생계가 해결이 되고 나니 대덕이는 한시름 놓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덕이는 부두목 종파리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형님? 그래, 내 할 말이 있어 불렀느니라.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거라. 상단과 대장간에서 나오는 수익금과 기생집에서 나오는 보호비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힘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거나 사기를 쳐서 돈을 벌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우리 패거리에서 버는 돈의 절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쓸 것이니 그리 알거라. 아니, 형님, 버는 돈의 절반이나 그리 쓴다면 너무 많이 쓰시는 게 아닌지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나눌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토달지 말거라. 그리하여 대덕이는 버는 돈을 모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돈을 이자 없이 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단량을 빌려주면 추수를 해서 단량만 갚으면 되었고, 쌀 2섬을 빌려주면 추수가 끝나고 2섬만 갚으면 되었지요. 땅 한 조각도 없어 힘들게 살아오신 부모님들을 지켜본 대덕이는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당장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답니다. 마을 한켠에 오두막을 지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거두어 주고 밥도 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런 대덕이의 소문은 이 마을 저 마을에 퍼졌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잔뜩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마을 한켠이 거렁뱅이촌이 된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은 쉬지 않고 늘어나는 것이었죠. 대덕의 소문이 땅끝까지 퍼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덕이는 버는 돈의 절반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해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리대금으로 재미를 보던 양반네들과 관아의 관리들까지도 대덕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덕이가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으니 양반네들과 관리들에게 비싼 이자를 주고 빌리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사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 양반들과 관리들이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대덕이는 전국에서 계속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난리가 나고 말았답니다. 당장 먹을 끼니를 대주기도 힘에 부치는 것이었지요. 형님, 이러다 우리 상단이 거덜나겠구먼요. 이쯤에서라도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안 된다. 우리가 포기하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산단 말이냐. 포기 말고 무슨 수가 없겠느냐. 수가 있기는 하나 형님 맘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수가 뭔지 어서 말해보거라. 우리 마을 말고도 전국에는 장터가 많이 있습지요. 그리고 장터에는 저희들 같은 패거리가 운영하는 상단들이 꼭 있습니다요. 덕파리가 우리 상단을 힘으로 빼앗은 것처럼 형님이라면 능히 가능합니다요. 그 말에 대덕이는 그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을 돕기는커녕 빼앗는다는 것은 아버님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하고도 맞지가 않았지요. 덕을 많이 쌓으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대덕이라 지어 주었는데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병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사람도 나오는 것이었지요. 식량을 구할 돈도 부족하다 보니 약값은 더군다나 대줄 수도 없었답니다. 식량은 떨어져가고 환자들은 치료조차 받을 수 없다 보니 대덕이는 결국 큰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종파라 앞장서거라. 가까운 곳부터 하나씩 칠 것이다. 알겠습니다요. 형님. 그리하여 대덕이는 가까운 장터부터 하나씩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싸움꾼 덕파리를 꺾었다는 소문에 대덕이에게는 덤벼보려고도 하지 않는 곳들이 많았지요. 허나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패거리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위로 아래로 거꾸로 모두 땅바닥에 내려꽂아 버렸답니다. 그로 인해 두목들의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져 나가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대덕이는 전국 장터를 돌기 시작하였는데 어느새 대덕이를 따르는 무리가 수백도 넘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전쟁을 나가는 군대와도 같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장터의 왈패들은 덤벼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미리 도망가거나 아예 자청해서 상권을 바치는 자들이 많았지요. 그렇게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지방을 평정한 대덕이는 조선에서 제일 큰 상단이 있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수백의 부하들이 말을 타고 대덕이의 뒤를 따르니 마치 장관이 따로 없었지요. 말을 탄 수백의 무리가 한양에 당도하자 한양은 시끌벅적한 것이었습니다. 대덕은 한양에 당도하자마자 곧바로 한양패거리 소굴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한양의 왈패들도 죄다 모여 있었는데 좋기 일백은 되어 보였지요. 그런데 한양의 패거리들은 죄다 검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덕이는 미리 정탐꾼을 보내 한양 패거리의 움직임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한양 패거리가 검을 들고 대덕이를 막아서자 대덕이가 한마디 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을 내려놓고 물러나면 멀쩡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검술로 무장한 일당백 무사들이다. 어디 감히 조물애기들을 데리고 와서 큰 소리 치는 것이냐? 안 되겠다고 생각한 대덕이가 손을 들어 신호를 하자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 두목의 상투에 꽂히는 것이었습니다. 보았느냐? 이번에는 내 놈들 목에 화살이 꽂힐 것이다. 그러자 어느새 활을 든 궁수들이 한양패 거리를 포위하고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 화살은 독화살로 스치기만 해도 모두 죽을 것이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느냐? 그러자 화들짝 놀란 한양패 거리들이 잔뜩 겁을 먹고 모두 흩어져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대덕이는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한양까지 손쉽게 차지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양패 거리 소굴에는 잡혀서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대덕이는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모두 풀어주었답니다. 그러자 잡혀있던 사람 중에는 선비 복장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대덕이에게 다가와 말하는 것이었지요. 고맙소. 덕분에 풀려날 수 있게 되었으니 신세를 지게 되었소이다. 무슨 일로 잡혀 있었는지는 모르오나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언젠가는 반드시 오늘 입은 은혜를 갚을 날이 있을 것이요. 그렇게 선비는 대덕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양까지 접수한 대덕이는 드디어 전국 상권을 차지하고 말았답니다. 조선 왈패 패거리들의 두목이 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한양까지 모두 접수한 대덕이는 다시 자신의 텃밭인 안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온 불쌍한 사람들을 다시 돌보기 시작하였지요. 이제는 금전도 넉넉하니 사람들을 굶길 일은 없었습니다. 창고도 곡식으로 가득하고 아픈 환자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대덕이의 마을은 희망이 넘치고 있었지요. 어떤 사정이 있어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 희망조차 없어 삶을 포기하려던 사람들, 각자의 수많은 사연들로 스스로 삶을 연명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 대덕이는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 날 갑자기 안산 관아의 관졸들이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대덕이란 여인이냐? 이리 나와 오라를 받거라. 아니, 오라를 받으라니 무슨 죄로 오라를 받으라 하는 것이오. 아하, 말이 많구나. 가보면 알 것이다. 아니, 우리 형님이 뭔 죄를 졌다고 오라를 친단 말이오. 얘들아, 이 자들이 무례하기 짝이 없구나. 형님을 지켜라.
부두목 종팔의 말이 떨어지자 부하들이 순식간에 100여 명이나 몰려나와 관졸들을 애워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는 금방 살벌해지고 말았지요. 대덕의 부하들은 금방이라도 관졸들을 묵사발로 만들 분위기였습니다. 그러자 사또까지 찾아와 말하는 것이었지요. 고발장이 접수되어 그러니 조사만 마치면 금방 나올 것이요. 그러니 대덕두령만 잠시 갔다 오면 별탈 없을 것이외다. 사또까지 찾아와 조사만 하고 보내준다 하니 대덕이는 사또를 따라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수백의 부하들까지도 관하로 쫓아가는 것이었지요. 부하들은 관하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또는 대덕이를 관하로 데려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조사를 시작할 때까지 잠시 옥에 들어가 있으시오. 영문도 모르는 대덕이는 사또의 말대로 일단 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단단히 잠기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대덕이는 조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조사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밤이 지나 다음날이 되어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덕이는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지요. 아니, 조사를 언제 한다는 것이야? 관아의 밖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부두목, 이거 이러다 우리 두목님이 못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당장이라도 쳐들어가 두목님을 꺼내와야 하지 않겠소?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거라. 자칫 잘못하여 관졸들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니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대덕이 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금세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덕의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관하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는데 좋기 수천 수만은 되어 보였습니다. 마을이 생긴 이래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모인 적이 없었지요. 기다려도 대덕이가 나오질 않자 분위기는 점점 살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지요. 아니, 죄 없는 대덕이를 잡아다 가둔 사또는 왜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것이야? 이러지 말고 모두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숩시다. 밖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사또와 관리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목숨을 부지할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또는 마을 양반들과 짜고 벌인 일이다 보니 또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지요. 그렇게 사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 관아의 대문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가 관아를 박살내기 시작하였지요. 관졸들은 모두 도망가고 사또와 관리들은 사람들에게 잡혀 마당에 무릎이 꿇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사또를 향해 몽둥이질을 하려 하였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손에 방망이를 든 사람들과 암행어사가 등장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선비 복장을 한 사람이 나와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내 놈은 양반들과 합세하여 그동안 백성들의 재산을 수없이 갈취해왔다. 그러니 내 놈의 죄가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며 또 내 놈의 부정으로 나라의 세금이 새어나갔으니 너는 나라의 재산을 훔친 도적이렸다. 아니, 니신데 무슨 말을 그리 험하게 하는 게요. 나는 암행어사 박문수다. 내 이름을 들어는 봤겠지. 그리하여 사또와 관리들 그리고 부정을 저지른 양반들까지 모두 잡혀 옥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대덕이는 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지요. 대덕이가 풀려 나오자 수많은 사람들은 대덕이를 외치며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니 관아가 떠내려갈 정도였지요. 고생 많았네. 이제 모두 해결되었다네. 아니, 선비님은 한양 패거리들에게 잡혀있던 분이 아니신가요? 그렇다네. 그때는 내가 신분을 밝힐 수 없었으니 자네가 양해해 주게나. 그랬었군요. 선비님이 암행어사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네. 여인의 몸으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었더구먼.
그래서 자네도 함께 조사를 해보았다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자네는 정말 멋지더군. 자네가 조선의 말패들을 평정하고 나니 조선의 범죄들도 많이 줄었더구먼. 그리하여 나도 자네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여인인지 무척 궁금했었다네. 그랬었군요.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양에 가면 내 자네를 주상께 말씀드리겠네. 조정에서도 못하고 있는 일을 자네가 하고 있으니 당연히 상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 과찬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덕이와 말을 마친 어사 박문수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대덕이가 있는 안산 땅은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지요. 악덕 양반들과 관리들까지 모두 사라졌으니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사 박문수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 영조는 대덕이가 참으로 기특하였답니다. 그리하여 대덕이에게 큰 상을 내려주었지요. 여인이라 벼슬은 내릴 수 없다 보니 인삼무역권과 청나라 교역권까지 주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대덕이는 조선 최고의 상단에 거부까지 되었지요. 그리고 대덕이 사는 마을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삶의 희망을 찾게 되면서 희망터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답니다. 옛날 삼국지에서 유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착한 일이라면 작다고 해서 망설이지 말 것이며 악한 일이라면 작더라도 하지 말 것이다. 작더라도 남을 도울 수만 있으면 도와야 한다는 말이지요. 옛날 강원도 어느 마을에 동명이라는 노총각이 살았습니다. 동명이는 병든 어머님을 모시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동명이는 병든 어머님을 위해 약초를 캐러 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명이는 깊고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한참 찾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이 깊은 산속에 웬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처녀는 무척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 깨워봐도 처녀는 의식이 없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동명이는 처녀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죠. 그런데 처녀의 심장은 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는데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력이 다해 쓰러졌나 보구나. 동명이는 처녀를 업고 얼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눕히고 입안에 물을 넣어 주었지요. 얘야, 이 처녀는 누구냐? 산속에 쓰러져 있어서 데려왔어요. 그러느냐, 이처럼 고운 처녀가 어쩌다 산속에 쓰러져 있었단 말이냐? 어머님도 처녀를 보며 무척 안쓰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명이도 잠들어 있는 처녀를 보고 있으려니 처녀가 천사처럼 곱고 너무 예쁜 것이었지요. 처녀를 보고 있는 동명이의 가슴이 왠지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하루가 지나니 처녀가 눈을 뜨는 것이었죠. 정신이 좀 드시오?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우리 집이요. 산속에 쓰러져 있기에 데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저를 살려주셨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아주셨으니 그거면 됐습니다. 동명이의 심장은 더욱 요동치는 것이었습니다. 커다랗고 총기 있어 보이는 눈을 가진 처녀를 보니 노총각 동명이의 심장은 어쩔 줄을 모르고 쿵쾅거리는 것이었죠. 며칠째 먹지를 못해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일어나면 주려고 준비를 해두었답니다. 동명이는 얼른 부엌으로 가서 마지막 남은 보리밥을 처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동명이가 가져온 보리밥을 순식간에 해치운 처녀는 이제 좀 살 것 같았지요. 그런데 어쩌다 깊은 산속까지 가서 쓰러진 것이요. 말하자면 긴데 자세한 것은 때가 되면 말씀드리지요. 아, 그럼 그렇게 하시구려. 어떤 사정이 있었기에 그리 되었을 테니 마음 편할 때 말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말해줄 수 있나요? 네, 제 이름은 지화라 합니다. 그렇구려. 참으로 예쁜 이름입니다. 지화의 몸이 좋아지자 동명이는
지화를 데리고 벚꽃이 만발한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 벚꽃이 활짝 피었네요. 지화는 무척 좋아하는 것이었지요. 신나게 뛰어다니던 지화가 달려와 동명이의 손을 잡고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동명이도 기분이 좋아 지화의 손을 잡고 같이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동명이가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지화도 동명이의 가슴 위로 넘어지는 것이었지요. 갑자기 서로 포개진 두 사람은 순간 감정이 불끈 솟는 것이었습니다. 동명이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화의 입술이 다가오는 것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벚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동명이는 하늘을 나는 것만 같았지요. 언감생심 장가는 꿈도 못 꾸고 살아왔었는데 천사보다 예쁜 처녀와 사랑을 나누다니요. 동명이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진 동명이는 지화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화는 동명이의 팔짱을 끼고 활짝 웃으며 무척 좋아하는 것이었지요. 동명이도 그런 지화를 보면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태어나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지요. 동명이는 이런 삶이 천국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동명이와 지화 그리고 어머니까지 쫄쫄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보리밥을 지화에게 먹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세 사람은 쫄쫄 굶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 동명이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나무를 내다 팔아야 어머니와 지화에게 밥을 먹일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동명이는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무하는 동명이는 힘이 절로 솟는 것이었지요. 지화 생각만 해도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답니다. 순식간에 나무를 한 짐이나 마친 동명이는 나무를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판 돈으로 보리쌀 한 대를 사가지고 신나서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어이 동명이 손에 든 것 이리 내놓고 가거라. 장터 거지왈패들이 나타나 동명이의 보리쌀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안 되는구먼. 이것이 없으면 우리 엄니는 굶어 죽는구먼. 그것은 내 알바가 아니고 어서 내놓지 못할까. 동명이가 한사코 내놓지를 않자 왈패들이 달려들어 동명이를 두들겨 패고 보리쌀을 빼앗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지화에게 밥해줄 보리쌀을 빼앗긴 동명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요. 오늘도 어머니와 지화가 굶을 것을 생각하니 동명이는 가슴이 너무 아픈 것이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까지 흐른 동명이는 힘없이 집으로 향했답니다. 어서 오셔요. 일하느라 힘드셨죠? 어서 씻고 오셔서 저녁 드셔요. 어머니는 진지 드시고 주무십니다. 지화가 반갑게 맞아주며 저녁 먹으란 말에 동명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른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흰쌀밥에 고깃국까지 있는 것이었죠.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것이요? 잠시 장에 나갔다가 사왔어요. 아니 돈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산 것이요? 그것도 때가 되면 말씀드리지요. 식기 전에 어서 드시지요. 동명이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지화가 차려준 밥이니 일단 맛있게 배불리 먹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동명이는 또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그리고 나무를 장에 내다 팔고 돌아오는 중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거지왈패들이 또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은 안 돼. 제발 빼앗지 말아줘. 오늘은 빼앗으려고 온 게 아니라 어제 빼앗은 것을 돌려주려 온 것이야. 아 정말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는 것인데? 어젯밤 내 보리쌀 때문에 어떤 처녀가 찾아와서는 두목에 팔을 부러뜨렸어. 한 번만 더 빼앗으면 우리들까지 모두 팔을 부러뜨리겠다는 것이야. 그 처녀는 도대체 누구야? 어찌 처녀가 장정들보다 힘이 센 것이야? 그것이 사람이요, 요물이요?
동명이는 순간 그 처녀가 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지화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동명이는 지화가 무척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내들도 무서워하는 거지왈패들을 저리 벌벌기게 만들 정도라면 보통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동명이는 또 지화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았습니다. 흰 쌀밥에 고깃국, 고기 반찬이 있는 것이었지요. 도대체 지화는 무슨 돈으로 이렇게 쌀과 고기를 살 수 있는 것일까? 동명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이 많았지요. 지화는 동명이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무척 잘해주는 것이었죠. 그럴수록 동명이는 지화가 무척 더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미소 속에 숨겨진 엄청난 힘이 왠지 두렵기까지 하는 것이었죠. 그 후로 동명이는 지화를 봐도 왠지 전 같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설레이고 가슴 뛰는 것도 없어진 것이었죠. 어느 순간부터 지화가 두렵고 무섭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지화가 말하는 것이었죠. 제가 마을에 집을 하나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집으로 이사를 하시지요. 지화가 집을 장만했다는 말에 동명이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명이는 지화를 따라 새로 장만했다는 집으로 가보았지요. 그 집은 커다란 기와집이었는데 양반들이나 살 수 있는 그런 집이었죠. 기쁨도 잠시 동명이는 지화가 더 무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크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 기쁠 만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큰 집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지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집을 살 수 있는 것일까? 동명이는 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둘러보고 나니 지화가 또 말하는 것이었죠. 이 집은 마음에 드세요? 내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도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집의 명의도 동명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맘 놓고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논과 밭도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동명이는 지화의 말에 또 깜짝 놀랐습니다. 집도 과분한데 논과 밭이라니요? 지화를 따라 논과 밭을 본 동명이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었지요. 이곳이 모두 동명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땅을 살 수가 있단 말이요? 조상 대대로 평생 땅 한 평 없이 살아온 동명이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땅을 보며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동명이는 지화가 왠지 자꾸 두려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도 아는 바가 없으니 함부로 내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집으로 들어온 동명이와 어머님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답니다. 그리고 지화가 의원을 불러 어머님을 치료하니 어머님 건강도 날로 좋아지는 것이었지요. 이제 일하지 않아도 풍족한 살림의 동명이는 가끔 주막에 들러 술도 한 잔씩 하곤 하였답니다.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탁주를 마음 놓고 마시게 되니 그 또한 재미가 있었지요. 그렇게 동명이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막에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척 신경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창수, 자네도 조심여. 아니 왜 조심하라는 것이야? 아, 못 들었는가? 얼마 전에 생기골에서 보부상들이 여러 죽지 않았던가? 그거야 나도 듣기는 했네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야. 아니 뭐가 아니라는 것이야? 포청에서 그 시신들을 가져가서 검수해보니 온몸에는 짐승의 발톱 자국이 있었고 죽은 사람들의 심장이 모두 없었다는 것이야. 그러니 그게 구미호의 짓이라는 거지. 아니 구미호가 어디 있다고 그러는 것이야? 아, 이 사람 모르면 말이나 말게. 구미호가 처녀로 변장하여 보부상들을 산속으로 유인했다는 것이야. 그리고 심장만 빼먹었다는 것이지. 그런데 보부상들이 가지고 있던 국보들도 모두 없어졌다는 것이야. 아니 국보라니? 아, 말도 말게. 수백 년도 넘게 내려온 정승의 국보를 옮기던 중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네. 아마 그 국보만 해도 좋기 수만 양은 할 것이라네.
동명이는 옆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뭔가 자꾸만 찜찜한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구미호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러다 보니 지화가 자꾸만 무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지화가 만약 구미호이면 어떡하지?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그리세님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고 또 엄청난 돈으로 사들인 집과 땅들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동명이는 머리가 터져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로 동명이는 지화를 살살 피하는 것이었죠. 지화가 구미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점점 무서웠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구미호에게 당했다는 소문은 끊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명이는 지화를 더욱더 무서워하게 된 것이었지요. 어디 아프셔요? 요새 통식사도 못하고 먼 산만 바라보시니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지화는 여전히 동명에게 무척 잘하는 것이었지요. 동명이가 조금만 이상해도 물어오고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지화가 그럴수록 동명이는 지화를 더욱더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화가 구미호일 것이란 생각을 벗을 수 없던 동명이는 주막에서 술을 잔뜩 마시기 시작했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허구한 날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곤 하였답니다. 이제 오셔요. 오늘도 술을 많이 마셨나 봅니다. 너는 누구냐? 저리 가거라. 아니, 왜 그러시는지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구미호인 것을. 짐승 주제에 어디 감히 사람을 해하려 하느냐? 동명이는 술에 취해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결국 꺼내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동명이는 술에 취해 지화에게 구미호라며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날이 가면 갈수록 동명이는 지화에게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에 들리면 구미호에게 당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 동명이는 지화를 볼 때마다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동명이가 낫을 들고 지화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지화를 향해 결국 낫을 휘두르고 말았지요. 자다 말고 깜짝 놀란 지화는 동명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살기까지 느껴지는 동명에게 지화도 겁을 먹은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지화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지화가 떠나고 동명이의 집에는 싸늘한 기운만 가득했습니다. 지화가 있었을 때는 집안이 항상 밝고 화사했었는데 지화가 없으니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았지요. 동명이는 술이 깨고 나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지화가 떠나고 며칠이 지나니 웬 귀부인 복장을 한 여인들이 찾아오는 것이었죠. 이곳에 젊은 처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그분이 계시는지요? 젊은 처녀라면 지화를 말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는지요? 지금은 집에 없습니다. 집에 없다면 어디로 가셨는지요? 그건 나도 모르.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돌아오시면 제게 꼭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공주마마를 모시는 최상궁이라 합니다. 아니, 공주라니요. 지와 애기씨는 공주님입니다. 거리 답답하다 하여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잊은 것이지요. 그러니 공주님이 돌아오시면 제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금 공주님을 찾기 위해 내금이와 포도청까지 모두 나섰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찾아야만 아바마마께 꾸중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최상궁의 말을 들은 동명이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공주를 구미호로 알고 있었으니 큰 실수를 한 것이었죠. 그날 후로 동명이는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지화를, 아니 공주님을 구미호라며 구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였으니 못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동명이는 지화를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구미호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지화가 그리워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허구한 날 동명이는 지화만을 그리워했습니다. 지화 없는 썰렁한 집안은 숨이 답답할 지경이었지요. 동명이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한 번 떠나간 지화는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명이는 결국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정신까지 이상해져 버린 것이었지요. 자신도 지화를 사랑했기에 못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동명이는 끝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폐인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취중망언성후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망령된 말을 하면 술이 깬 뒤에 후회한다는 말이지요.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다 보면 결국 후회하는 것은 자신이라는 말이기도 하답니다. 이야기 속 동명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옛날 조선 한양에는 이원재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재는 추운 겨울 새벽 일찍 성균관으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아니 그런데 길모퉁이에 웬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죠. 물동이가 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새벽에 물을 기르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것 같았지요. 많이 다친 것이요? 어디 한번 봅시다. 원재는 처녀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처녀의 허연 다리가 불쑥 드러나는 것이었죠. 아니 그런데 처녀의 종아리에는 살 속 깊이 움푹 파인 상처가 크게 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상처가 크고 깊구려. 어서 내게 업히시구려. 한시라도 빨리 의원에게 보여야 할 것 같소이다. 괜찮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아까운 시간 허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다리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니 어서 내게 업히시구려. 원재는 처녀를 업고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의원이 나와 처녀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다리를 살펴보았지요. 처녀의 사슴 같은 큰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녀의 모습에 원재의 가슴은 왠지 설레이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심장도 요동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쯧쯧 크게 다쳤구려. 상처가 깊으니 치료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 것이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리를 잃을 수도 있소이다. 원재가 옆에서 보아하니 처녀는 치료할 돈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리를 치료하지 않으면 잃을 수도 있다는 말에도 처녀는 한사코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 치료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소? 좋기 20냥은 들 것이외다. 그 돈 내가 내리다. 그러니 처녀의 다리나 잘 고쳐주시구려. 저는 괜찮습니다. 어찌 일면식도 없는 제게 그리 큰 돈을 쓰시려는지요. 일단 사람부터 살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소? 우선 치료 잘 받으시고 하루빨리 나으시구려. 우리가 인연이 있다면 또 볼 수 있지 않겠소? 원재는 처녀의 약값을 치러주고 다시 성균관으로 향했습니다. 원재는 홍문관 대제학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균관 내에서도 알아주는 수재 중의 수재였답니다. 시험만 봤다 하면 대통이니 유생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였지요. 원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대제학이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원재는 성균관을 졸업하면 곧바로 과거를 보려고 하였지요. 성균관 내에서도 원재가 과거 시험만 치르면 장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을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뀐 어느 날이었습니다. 원재가 성균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멀찍이서 처녀가 목발을 짚고 한 노파와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원재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무심코 지나쳐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우니 낮에 본 목발 짚은 처녀가 생각나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 다리 다친 처녀도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처녀 다리는 다 나았을까? 치료는 잘 되었겠지.
사슴같이 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있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원재가 그 처녀를 생각하다 보니 가슴이 또 뛰는 것이었습니다. 심장도 빨라지고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원재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자꾸만 처녀 생각이 나는 것이었지요. 밤이고 낮이고 책을 펴봐도 잠자리에 누워도 처녀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꾸만 처녀 생각이 나다 보니 원재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처녀 생각에 고심하던 원재는 암자에 들어가 공부에 매진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원재는 암자로 들어가 과거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지요.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 과거 시험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서 당당하게 장원급제를 하였지요.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고 나니 원재는 무척 홀가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과거 시험까지 치렀으니 해야 할 공부는 모두 마쳤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원재는 머리도 식힐 겸 한양외곽으로 나들이를 나갔답니다. 그렇게 들판에 핀 꽃들과 경치를 구경하며 한참을 걷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글 읽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원재는 자신도 모르게 글 읽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웬 처녀가 아이들에게 이야기 책을 읽어주고 있는 것이었지요. 처녀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아주 맑고 무척 청아했습니다. 아이들도 고개를 바짝 빼들고 처녀의 책 읽는 모습을 무척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원재는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답니다. 멀찍이서 보고 있는 원재의 입가에도 미소가 가득 지어지고 있었지요. 그렇게 원재도 넋을 잃고 처녀의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니 처녀의 책 읽기는 끝나고 아이들도 모두 돌아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처녀도 일어섰는데 한쪽 다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힘겹게 목발을 짚고 일어서다 말고 갑자기 푹 쓰러지는 것이었죠. 그러자 원재는 자기도 모르게 처녀에게 달려갔답니다. 아니 괜찮으시오? 원재는 얼른 처녀를 부추겨 일으켜 세워 주었답니다. 네, 괜찮습니다. 원재는 처녀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다리를 다쳐 의원 집에 데려다 준 처녀였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분명 치료비까지 모두 주었는데 어찌하여 다리를 잃게 된 것이오? 저 그게 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원재는 처녀의 다리가 없는 것을 보고 왠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원재는 처녀의 다리가 치료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 다리가 없는 것이었지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던 원재는 처녀가 너무 불쌍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다 그리 되었는지 왜 말해주지 않는 것이오? 처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무지 말해주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녀가 어쩌다 다리를 잃게 되었는지 답답해하던 원재도 어느새 두 눈이 촉촉히 젖어 있었지요. 내게 업히시오. 집까지 업어드리리다. 괜찮습니다. 저 혼자 갈 수 있습니다. 보아하니 상태도 안 좋아 보이는데 그 몸으로 어찌 간다는 것이오? 어서 업히시오. 원재는 처녀를 억지로 업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처녀의 몸이 종이장처럼 가벼운 것이었지요. 내게 업힌 게 맞소. 어찌 이렇게 가벼운 것이오? 그것은 도령님이 힘이 좋아서가 아닐까요? 원재를 처녀를 업고 처녀가 알려주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다 쓰러져 가는 작은 초가집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이곳입니다.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혼자 사시는 게요. 어머님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구려. 어머님은 어디 계시오? 병이 있으셔서 방에 계십니다. 원재는 처녀의 집에 온 김에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시지요. 우리 연희를 위해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 좋으신가요? 그 말에 처녀의 어머니는 눈시울을 적시는 것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딸 연희가 다리를 잃게 되었으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구려. 아니 따님의 다리가 어머님 때문이라니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우리 딸 연희가 다리를 다쳤을 때 어느 착한 선비가 20냥씩이나 치료비를 대신 내주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희가 그 돈으로 의원을 집에 보내 내 병을 치료한 것이었다오. 그래서 치료를 받지 못한 연희는 다리를 잃게 된 것이라오. 나도 추후에 알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지금도 내 가슴은 찢어지고 있다오. 그 말을 들은 원재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가슴이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치료를 위해서 연희가 자신의 다리를 희생했기 때문이었지요. 원재는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에 원재는 숨조차 쉴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자신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연희의 다리를 살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죠. 연희가 다리를 잃게 된 것은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원재는 가슴이 너무 아픈 것이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해 밖으로 나온 원재는 부엌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처녀의 몸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었지요. 부엌으로 들어간 원재는 쌀독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쌀독에는 보리쌀이 한 줌도 안 되는 것이었죠. 먹을 식량도 없다 보니 연희는 밥도 계속 거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희의 몸무게가 깃털보다 가벼운 것이었지요. 연희의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원재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맑은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던 연희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를 제대로 알게 된 원재는 연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보다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연희를 사랑하게 된 것이었지요. 네, 잠시 다녀오리다. 원재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장터로 달려갔지요. 쌀과 곡식을 산 원재는 연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쌀독을 가득 채워주었지요. 이제 밥 굶지 말고 제때 드시구려. 그렇게 몸이 말라서야 되겠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재 쌀독을 채우고 연희의 집을 나왔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눈물을 씻어내고 있었지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원재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연희 생각에 빠져있던 원재는 아버지를 찾아갔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냐? 제가 연모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어허, 어느새 내가 그렇게까지 진도가 나갔다는 것이냐? 그래, 어느 댁녀식이더냐? 병든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처자입니다. 아니, 아버님이 없단 말이냐? 집안은 어떤 집안이더냐?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으나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농부의 여식이더냐? 안 된다. 어찌 이름도 없는 가문과 혼례를 치른단 말이냐? 잠자코 있어봐라. 그렇지 않아도 이조판서 영감께서 혼사 이야기가 나왔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원재는 아무리 아버지를 설득해 보려 하였어도 아버지는 무척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원재는 가슴이 너무 답답한 것이었죠. 연희 생각에 원재는 잠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궐에서 사람이 급하게 찾아온 것이었죠. 자네가 원재인가? 그렇습니다. 주상전하께서 자네를 급히 들라 하신다. 그러니 어서 채비를 갖추거라. 그리하여 원재는 임금을 뵈러 급하게 궐로 들어갔습니다. 자네가 대제하게 장남이렸다. 그렇습니다, 전하. 내 익히 자네의 총명함을 알고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내게 특별한 임무를 맡길까 하느니라. 무엇이든 하명만 하시옵소서 전하. 근자에 들어 명나라에서 요구하는 조공이 심상치가 않구나. 우리 조선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침략할 명분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곳 한양에는 명나라 세작들도 많이 있어서 이미 조정신료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 같으니라. 그러니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자네가 명에 가서 명의 의도를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구나. 황공하옵나이다 주상전하. 소인이 전하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명의 의도를 파악해 보겠나이다. 그래, 고맙구나. 조선의 운명이 걸린 일이니 철저히 파악해서 이 나라 조선을 지켜내는데 힘쓰도록 하여라. 원제는 임금의 어명으로 그날 곧바로 명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인으로 변장하여 상단을 따라 명으로 떠난 것이었지요. 명나라로 떠나면서도 원제는 연희 생각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불구의 몸으로 병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요. 명에 도착한 원제는 함께 온 세작들과 정보를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공을 요구하는 것이 침략을 목적으로 명분을 쌓기 위함이라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원제는 명의 군대 이동 상황과 군량 및 비축과 전쟁 물자 등의 상황을 낱낱이 조사를 시작하였답니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조사하고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전쟁을 준비하는 움직임은 없었지요. 원제의 보고를 받은 주상은 크게 안도를 하며 원제에게 돌아올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원제는 2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지요. 그래,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 내 덕분에 침략의 우려가 없어졌으니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 원제를 정의품 우참찬에 임명하여 너의 공로를 크게 치하하노라. 황공하옵나이다 주상전하. 그렇게 정의품 우참찬에 임명된 원제는 궐을 나오자마자 연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제는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온통 연희 생각뿐이었지요. 그렇게 말을 달려 연희의 집에 도착한 원제는 후다닥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연희낭자 그간 별일 없었소. 원제의 목소리에 연희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더욱 비쩍 말라있고 피골이 상접해 있었죠.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요? 어머님은 어디 가셨나요? 말 못하고 울고만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원제는 울고만 있는 연희를 꼭 안아주었지요. 그러자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연희가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얼마 전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랬구려. 그 얼마나 상심이 크시었소. 원제는 어머님을 잃고 슬퍼할 연희를 위해 더욱더 품으로 꼭 안아주었답니다. 원제의 품 속에서도 연희의 떨림은 계속되었지요. 원제는 연희를 홀로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인 연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지 가히 짐작이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원제는 연희의 집에 머물면서 연희를 위로하였습니다. 연희낭자 내 등에 업히시구려. 아니 어디를 가시려는지요? 일단 업혀보시면 압니다. 원제는 연희를 업고 들판에 나가 꽃들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들판에서는 꽃향기가 살랑살랑 무척이나 향기로웠지요. 꽃향기를 맡은 연희는 기분이 한층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만에 들판에 꽃 구경을 하게 되었는지 연희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원제는 연희를 업고 개울가에 가서 발도 씻겨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서로 웃기도 하였는데 연희도 환하고 밝게 웃는 것이었죠. 그렇게 연희가 처음으로 밝게 웃던 날 원제는 연희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맘껏 표현하였지요. 연희도 원제를 처음 본 날부터 가슴은 설레었답니다.
하지만 원재는 양반가의 자제로 천민인 자신이 사랑할 수는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원재는 사랑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원재의 사랑을 확인한 연희는 마음에 품었던 사랑을 감출 수는 없었지요. 그리하여 연희도 원재의 사랑을 받아주고 자신도 사랑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연희 낭자, 나와 혼인해 주시오.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혼인이라니요? 내 이미 낭자를 마음에 두었건만 그간 나라의 일 때문에 이제야 말하게 되었소. 언감생심 꿈도 꿔보지 못할 양반집 도령님과의 혼인이라니요? 네, 명에 가 있으면서도 낭자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희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낭자가 없다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요. 연희는 원재를 마음속으로 연모는 했어도 혼인은 생각해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혼인을 하자고 하니 연희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연희 낭자와 혼인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요. 그 말에 연희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장차 큰일을 해야 할 사람이 자신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 그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가슴 벅차 눈물만 흘리던 연희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도령님만 힘드실 거예요. 힘들다 했소. 낭자가 내 곁에 없는 세상은 그곳이 바로 내겐 지옥이요. 그러니 그런 생각 마시고 나와 혼인해 주시오. 한참 만에야 연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리하겠어요. 연희는 원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무척 사랑해주는 원재를 사랑하고 사랑하며 원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지요. 연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원재는 기뻐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원재는 연희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찾아갔지요. 아버님, 명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 고생이 많았구나. 그런데 같이 온 처자는 누구더냐? 저와 혼인할 낭자이옵니다. 아니, 무엇이라는 거냐?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이판대감의 여식과 혼례를 치른다고.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러면 어찌 되겠느냐? 이 혼례만은 절대 안 되느니라. 우리 가문의 천민과의 혼례는 있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보아하니 다리까지 불구인데 문종에서도 크게 반대할 것이다. 정 아버님께서 반대하신다면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실성을 한 것이냐? 원재의 아버지는 천민인 연희를 절대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가문의 체면도 있지만 문종에서 천민을 며느리로 받았다면 난리가 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원재는 연희와 함께 충청도 지방으로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터를 잡고 연희와 혼례를 치렀지요. 비록 주상께 사정을 말하고 사직을 하였으나 젊은 나이에 정의품 우참찬까지 벼슬을 한 것은 조선에서는 무척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재가 세운 서당에는 원생들로 북적이는 것이었지요. 원재는 연희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서당에서 그를 가르치고 나면 곧바로 연희에게 달려가기 바빴지요. 연희도 그런 원재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연희는 원재를 위하여 내조를 아끼지 않았답니다. 어느새 두 사람에게는 자식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자식들이 장성하여 장남은 우참찬이 되었고 차남은 판이금 부사가 되었지요. 아버지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식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랐답니다. 상화하목이란 부모들이 서로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니 자식들도 공경하고 가정이 화목하여 모두가 잘 된다는 말이지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아름답고 예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가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